시공사에서 나중에 본계약 체결하실 때를 대비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좀 고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잘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제23조입니다. 25조 공사비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갑은 여러분 조합입니다. 조합원 부담금과 분양금, 연체이자 등을 징수하는 즉시 공사비 대여금 전액이 완제될 때까지 징수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사비의 지급 및 대여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합원 분담금, 분양금 등 모든 금전은 갑과 을의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을이 관리하며 공사비의 지급, 대여금 상환, 사업비 대출 및 중도금 대출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된 금액은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될 전체 공사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 금액 전액을 연체료 이자, 공사비, 무이자 사업비, 원금, 유이자 사업비, 원금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뭔가 이상하죠? 자, 여러분이 실제로 도급공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사를 민법 664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도급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돈이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쪽쪽 공사비 변제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제일 나중에 갚을 게 뭐냐? 유이자 사업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려온 돈은 여러분이 이자를 계속 부담을 하고 맨 마지막에 갚고 공사비가 다 될 때까지 여러분은 공사비를 먼저 상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이체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경제에서도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겼습니다. 빚부터 갚으시겠습니까? 내가 줄 돈부터 아직 공사가 다 안 됐는데 줄 돈을 먼저 드리겠습니까? 빚부터 갚아야 이자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를 먼저 달라는 얘기는 여러분은 선급금을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사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청구권이 생기는데 도급계약은 이 덩어리 큰 공사를 다 끝나면 돈 달라 이렇게 하면 시공사도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그걸 기성물이라고 합니다. 자, 10% 됐으면 확인하고 10%만큼 주고 20% 됐다 추가로 10% 더 주고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먼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분양하기 때문에 허그가 보증을 쓰고 여러분 일반 분양 선분양하죠. 아직 공사기 터파기도 안 했는데 돈은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까지 부득이하게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빌려 쓴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부터 갚아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를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공사비를 먼저 주겠다. 선급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이 연체를 하는 경우에 그 연체료도 시공사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선급금을 줬는데 누군가는 제 날짜에 돈을 못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연체료는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죠. 공사비를 여러분은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개별 조합원이 먼저 가기 때문에 되게 연체 안 합니다. 근데 개별 조합원 같은 경우는 제 날짜에 못 내서 연체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조합원이 여러분한테 연체한 것이지 시공사한테 연체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시공사가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뭔가 이상하죠? 이 짓을 언제부터 했느냐? 이 짓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2009년도 이전까지는 모든 시공사들이 기성물로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철거, 폐기물 이주관리, 철거, 폐기물 처리 공사 계약이 있습니다. 요거이 2006년 12월 19일 날 계약이 돼 있고요. 120억인가요 이게? 얼마죠? 62억 3,100. 근데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요즘은 도시정법이 바뀌어서 2010년 7월 16일자로 도시정법이 바뀌면서 용산 사태를 2009년도를 계기로 철거를 시공사와의 계약을 할 때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건 아시죠? 예. 여러분들 이미 이건 바뀐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계약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이거 유지할 필요도 없고 이거 지금
그리고 그때 아직 사업시행 인가도 안 나는 철거한다는 자체도 계약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회계관리 규정에는 그 계약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미리 한다면 아까대로 계약금이 나갔는지 안 나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먼저 나갔다면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아까 성급금하고 똑같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걸 내가 빚까지 얻어다가 굳이 계약금 줘가면서 이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유리하게 규정은 개정됐으면 여러분은 그걸 이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새로운 법이 개정됐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그 법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파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게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는 이주관리라고 해서 철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관리가 뭐냐? 이주 대상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인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2010년 7월 16일 이전에는 그 다음에 무슨 조합사무실 경비, 임원 신변보호 이 시절 얘기입니다. 2010년 이전 얘기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조합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서 철거업체들이 껐덜거려가면서 조합장을 무슨 마치 어디 동네 건달 보수 모시고 하는 짓을 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많이 벌려서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과의 저기를 해서 많이 돈을 가져갔는데 이주관리는 얘들이 그냥 무료로 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철 가져가려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 제 카페에 자세히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또 이주관리 계약을 여기도 체결했죠. 예, 별도로. 예,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제 카페를 열심히 공부해서 조합장이 되신 최근에 아마 강 조합장님도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문을 양산 복지 아파트라고 그 조합장님은 제가 하던 제 카페에서 하던 대로 원칙대로 그대로 배워서 실천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주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전에 계약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이사회 가서도 얼마 전에 이사회에 꼭 와서 이사들한테도 한번 설명해달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이주 관리를 별도로 뽑아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낍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주 관리는 누가 언제 이사 가고 말고의 문제인데 2주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사업 관리처분 인가하고 나서 2주 때가 되면 첫째 은행에서 나와서 돈을 기표를 하느라고 업무를 합니다. 그렇죠? 2주비를 여러분이 기표하고 설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옵니까? 또 아니 마지막에 아니라 법무사가 와서 설정계약서에 사인하고 등기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10% 정도를 2주비의 일부를 줘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이 비워지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줘서 여러분이 받기로 한 2주비 전체를 줘서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이주관리 업무를 누가 하나요? 은행하고 법무사가 대부분 다 하죠. 그런데 안 하거나 나는 버티거나 무슨 세입자가 안 가고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조합원들은 대부분 스스로 갑니다. 그러나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안 가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언제 이사 갈 겁니까? 라고 독촉을 한다든지 현황 파악을 한다든가 하는 부수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작업은 사실 법무사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세입자 문제는 물론 법무사가 모르고요. 은행하고 조합원에 관한 것은 거기서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유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결된 업무라고요. 그래서 법무사한테 조금 돈을 더 주고 이것도 아예 한 김에 같이 연결된 업무니까 좀 같이 해달라라고 하면 특별한 이주 관리라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철거 건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여러분한테 용역비가 적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적게 들어갈까요? 몰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하는 김에 이것까지 조금 더 해서 비용은 별도로 줄 테니 해달라고 하려면 그래서 양산복지아파트 어떻게 했느냐? 왜 여러분이 업체를 뽑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 적격심사제,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제멋대로 점수표 매겨갖고 이 업체가 적격 1등 뭐 점수 매겨놓고 그 업체 선정하는 거 미리 짜고 선정하는 방식 지금까지 재개발조합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싸게 하는 사람도 못 들어와요. 왜 적격심사를 자기가 무슨 기준으로 그 업체를 매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조합에. 그러나 저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식은 그겁니다. 제한서 입찰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싸다고 해서 물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적격심사 업체를 심사할 능력 자체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제안서 입찰 방식, 자, 법무사든 변호사든 등기를 가져가고 싶으면 우리 이주비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주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안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근저당 이주비 업무를 취급할 거고, 부수적으로 이주관리 업무는 저희가 조금 더 돈을 더 주시면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서 그것도 아예 한 김에 같이 연결된 업무기도 하니까, 물론 법무사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 군데에서 제안서를 내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조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다. 어떤 근거로 나는 얼마나 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이사나 조합장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업체는 뭔가 보고하는데 현찮다. 아니면 이 업체는 너 뭐 잘할 것 같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아니면 이 업체는 가격도 적당하고 업무를 보고하는데 신뢰가 좀 간다. 이러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그 업체를 뽑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좋은 업체를 뽑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성껏 자료를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여러분이 무슨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설계사무실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매번 용역을 하는 사람이 저런 형태로 자료도 준비하고 와서 이사회나 이런 데 와서 입찰을 하면 열심히 설명하면 바보가 아니라 보면 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가 더 가는지. 그런 식으로 뽑으면 비교적 좋은 업체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고, 그래서 거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따로따로 업체를 뽑아서 돈을 드릴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절대 일괄명도 뽑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일괄명도는 스스로 가는 사람들, 어제 연지 2구역도 일괄명도 소송에서 수십억을 썼는데 조합원들이 스스로 다 이사 갈 사람들한테 왜 명도 소송을 합니까? 전체를. 이렇게 이주관리가 업체를 하지 말든가, 이주관리가 있다면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을 미리 파악해서 구분이 돼서 안 갈 사람만 별도로 소송을 미리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간 단축하기 위해서. 근데 이주관리는 이주관리라고 있고 이주 촉진이라고 또 뽑아먹고, 그런데 또 일괄명도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일괄명도로 해버리는 바닥에는 나머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주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소송에 쫓아낼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일을 해왔던 것들이 기존의 대다수 조합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컨설팅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용역도급계약서 통신 이설 및 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정보통신 주식회사 9억 2천 잡혀 있네요. 요거는 이 업체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여러분 그 정관 35조 3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 책자 적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치려고 했던 그 부분 아까 통과가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35조 3항에 보면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에 협의하여 철거 기간이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신시설,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하고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한 적 없습니다. 아직. 왜요? 삽시인가가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 SK텔레콤, KT 이런 통신사들이 7-8개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청구하고 자기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선정한 이런 업체가 철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당연히 무효화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전기공사 똑같습니다. 이것도 전기철거공사 동훈전설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7억 2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철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비업 역사상 한국전력이 했고 조합이 한국전력에다 비용을 납품했지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효여서 이것도 계약 아웃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는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 KBS의 양모 기자도 지금 이거 갖고 취재를 진행하고 있고,
중앙일보도 하고 있고 나중에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중앙일보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학동사고의 붕괴사고 났을 때 광주 KBS에서 이 부분을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현장 가서 직접 설명을 했고 광주 KBS PD가 한전에 들려서 취재를 한 것도 내나 똑같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카페 좀 보시면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뭐라고 하냐, 이거 우리가 다 했지 절대 그 업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미 확인된 그런 거라서 여러분도 빨리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조사 분기점 폐쇄 기존관 철거 2018년 2월 1일 날 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9억 6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의 강조합장님한테 이거 부산은 서울은 그나마 간 자르는 거 불가, 그러나 하나 자를 때 한 300에서 500만 원 주긴 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돈 받아가는데, 아니 조합한테 하라 그러고 감독만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아니고 관 10개 잘라봐야 한 5천만 원이면 될 일이라서. 그런데 골목이 뭐 10개 이상 되면 골목마다 하나씩 잘라야 되니까요. 그러나 재건축 같으면 한 개만 자르면 되고요. 그런데 부산은 수도사업소에서 이것도 다 공짜로 하니까 돈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다 해주는 거니까 확인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전화로 확인하고 안 믿어져서 가서 직접 수도사업소 직원 만났더니 이 계약서 보여주니까 여기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이 할 거 없고 다 우리가 공짜로 합니다 라고 본인이 확인을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제 설명이 맞다는 것을 이미 우리 강조합장님은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 해지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영역, 이거 아까 철거업체가 하겠다고 넣어놨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14억 7,800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범죄 예방 영역을 하면 CCTV를 설치하고 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정상 SNS라는 회사는 경비회사지 정보통신공사업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면허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계약을 유지하면 이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부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제가 이걸 얘기해줘서 우리 지금 현재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모 구역에 대한. 그래서 그 수사할 때 파출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요. 이거 누가 해야 되냐? 물론 면허가 없는 것도 맞고. 그랬더니 경찰이 우리가 했지 그 업체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참고인입니다. 나중에 법적인 증인으로 파출소장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법률상 도시정비법상 경찰이 하라고 돼 있고 여러분이 하는 건 CCTV 설치는 여러분이 합니다. 그런데 CCTV만 설치하는 것은 돈이 몇 프로 안 됩니다. 이렇게 14억 나갈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우선 면허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아까 이주관리 뭐라고 그랬어요? 법무사 뽑을 때 제안서 방식으로 이거 같이 하겠다는 놈 있으면 그놈 뽑아주면 될 겁니다. 왜요? 돈이 몇 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주관리하고 수용재결이 5억 6,500 여러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데 청운 DNC라고 돼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죄송하지만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류를 대신한 제출하거나 보수를 받고 하려면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법원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법무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죠. 물론 변호사는 행정기관이든 저기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사법 위반이요,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더 셉니다. 처벌이.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라는, 실제로는 할 수도 없는 업무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법률에 위법한 계약이라서 유지되기는 어려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용재결이 몇 사람이 현금 청산할 줄 알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수용재결이 2주 가려고 수용재결이 했는데 만약에 면적을 써놨는데 면적은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수용재결이 5억 6천 중에 예를 들면 뭐 2주 관리로 3억을 잡고 2억 6천은 수용재결 잡았다. 근데 10세대가 현금 청산다가 나왔다 그러면 1인당 2,600만 원 주는 꼴입니다. 아직 수용재결이 몇 놈이 될지도 모르는데 용역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림원 감리, 이것도 마찬가지 4억 4천 잡혀 있습니다. 감리는 성면이 철거되는 기간 동안에 감리원이 현장에 나와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감리원 인건비가 주된 용역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기 복지 같은 양산 복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천만 원이면 될 거다 그랬더니 조합장님이 원래 계약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전임 조합장이 해놓은 거. 그런데 허더니 저한테 와서 진짜로 3천만 원이면 되던데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던데. 그래서 당연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정도로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견적 받아서 싼데 하십시오. 아직 거기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감리는 이게 용역의 기초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며칠을 걸릴 거라고 예상한 자료가 없어서 사업자 하천이 그냥 묻지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성실한 업체를 찾아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절감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필코 단언컨대 이거보다는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면해체 제거 용역 이것도 2010년 7월 16일부터 철거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한다고요? 시공사가 한다고요? 11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면은 그 철거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철거 건축 폐자재 중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철거가 아닌가요? 철거죠? 성면만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처리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철거 회사가 할 때 성면 철거 면허도 없는 놈이 철거하겠다면 그런 안 주고 근데 그건 알아서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시공사 해야 될 일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시공사가 하는데 2018년 6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계약에 포함해서 이것도 계약 해지하시고 시공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사 여러분이 다시 뽑았고 성면 조사도 마찬가지 지금 도시정법은 시공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굳이 이것을 뽑을 이유가 없고 사업 근데 이거는 약간 법이 불합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면 조사하고 사실은 시공사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약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따로 뽑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앞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따로 뽑는다 하더라도 성면 조사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사자가 며칠 동안 성면 조사하는데 걸릴 것이냐 그 인건비가 용역비 산정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사 따로 뽑는다. 근데 법이 시공사에 맡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뽑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따로 뽑았다고 시공사가 공사비 깎아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소방정보통신 감리 이것도 아직 16억 돼 있나요? 여기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2200세대입니까? 많이 비싸 보입니다. 제가 그냥 어림수로 합니다. 다른 데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뽑아야 될 이유가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무슨 지금 감리를 왜 지금 뽑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조금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좀 조정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런 시설공사 이게 뭡니까? 제곱미터당 39만원 그런데 한 평당 39만원 도대체 이런 계약은 지금까지 제가 14년 동안에 처음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 자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다는 얘기는 아직 도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도로 공원공사 계약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도 대단히 다른 조합에서 굉장히 뻥튀기해서 부풀리는 공사계약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요거는 법률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받을 때. 그런데 그 원가계산의 3배, 4배 막 이렇게 부풀리는 게 그동안의 조합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최소한 여러분 조합은 아직 사업시행 인가도 안 나서 도면도 없기 때문에 도면이 없는데 계약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능인 이야기예요. 신도 아니고 도면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거는 시기도 아니거니와 그 원가계산서를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가가 나오면 그걸 갖고 만약에 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붙이면 그 원가의 87.4%가 현재 낙찰률입니다. 정부공사는. 그러니까 원가가 100억이다면 87억 4천에 쓴 놈이 대부분 1등으로 낙찰됩니다. 물론 선수들끼리니까 그 평균 가격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사하는 건 최저가 방식도 아니고 최저기도 아니고 중간 가격을 평가해서 주는 거거든요.
적정 가격 방식으로 했을 때 87.4% 정도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도면도 없는데 계약이 이루어져서 좀 희한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 용역 공사 용역비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반 시설 공사 계약 아직 사업 시행인가 도면이 없어요. 도면이 어떻게 계약을 해요? 제가 그런 데가 전국에 상무대 있긴 합니다. 우리 응봉 1구요 서울에. 그래서 조합장님한테 제가 제발 이거 계약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조합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거기도 아마 그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냥 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아픈데 거기는 그 조합장님 핑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억지로 와서 정비업체가 찍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뭔지도 모르고 찍었다고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리고 우리 정비업체 여기 오셨는데 좀 미안하지만 정비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이런 모든 총회 같은 것을 자문하고 한다라는 게 정비업체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정비업체가 보호 주셨더라면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막아줬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업체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다음부터라도 이런 계약이 누가 조합에 임원을 하시든 이런 계약이 누군가 업체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걸 뭐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비업체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문가 돈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 그거는 지금 할 때도 아니고 도면도 없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라고 막아줬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회의가 좀 저기 하는 바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결론은 너무 심플하지만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이 계약은 지금까지 지적한 거는 다 해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구성하시되 새로 하실 때는 업체를 뽑으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적격심사니 뭐니 해서 스스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그런 계약하지 마시고 이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물론 웬만한 것들은 최저가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왜 지금 전자 입찰을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냐면 업체들이 딱 입찰 참여 제한서를 보는 순간 누구가 작업했다는 걸 그냥 업체들은 압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열어놔도 안 들어가요. 들러리 쓰기 싫어서. 근데 실제로 공정하게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25개에서 3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공정하게 하면. 그러나 여러분 조합은 꼭 2개, 3개도 오는 게 뭐냐면 그냥 한 놈은 들러리 쓰고 한 놈은 가서 그놈이 하기로 돼 있고 그러나 제안서 입찰 방식을 하면 누가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고 자 1번 참여자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1번 업체가 설명하고 2번 업체 제안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고 하면 짜고 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미리 짠 놈이 없으면 미리 내는 놈이 없다면 좋은 용역업체 얼마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좀 좋은 용역을 고르는 방법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업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여러분 조합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사업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